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제가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정책 지원입니다. 현재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미래라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뭐 스마트폰 혁명을 잇는 또 하나의 미래라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이 또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메타버스가 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 지금 메타버스가 뭐 사실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아니고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버블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붐업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게이밍이라는 메타버스 세계는 결국에는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이제 가상의 이제 아바타를 이제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가상 세계입니다만, 그런 메타버스 이전에도 이미 게임이라는 매체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동안 주요한 매체가 되고 있었고, 그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MZ 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2000년 이후에 출생자들이지만 그들이 게임을 거의 문화적으로 일상적인 그들의 어떤 필수적인 문화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최근에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를 넘어서서 산업적 도구로 확장 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VR, A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VR 같은 경우가 의료라든지 또는 산업 뭐 이런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의 이제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게임과 SNS,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MZ 세대가 이제 등장이 있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에 의한 외부 활동이 좀 제약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을 뭔가 재현해보고 싶은 또는 대면 상황이 안 되는 뭔가의 대체제를 찾는 이런 수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가 뭐 한 6개월, 1년으로 끝났으면 간단하게 이제 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만,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체제를 찾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용어 이전에 특히 이제 작년입니다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게 한국을 포함해서 어몽어스입니다. 어몽어스는 우리가 과거에 MT를 가서 마피아 게임을 했던 바로 그 마피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몽어스를 해봤는데 그렇게가 재미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 옛날에 강촌이라든지 뭐 춘천 가서 MT 했을 때 짜릿한 그 스릴과 흥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MZ 세대는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몽어스 마피아 게임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런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같은 세대는 과거에 그 마피아 게임을 했던 그 추억에 그 정말 강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뭐 그렇게 이 강렬한 기억은 좀 이렇게 강렬한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몽어스가 뭐 글로벌리 몇 억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게 있었고요. 다 아시는 로블록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대략 한 60억 불 정도의 주가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제페토하고 로블록스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만 어쨌든 제페토가 유저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것.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가, 현재 성공인가 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장을 했고 유저들을 모았고 그리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체가 대단히 메타버스라는 그런 논의를 촉발시켰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연구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적인데요. 중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세계를 휩쓴 메타버스 1.0, 즉 세컨 라이프는 왜 실패했을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컨 라이프는 보시면 2000년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2007년에 가보면 대략 한 120만 명이 한 500만 시간이군요. 오타임 같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세컨 라이프가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가상 세계 뭐 실제로
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또 한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컨 라이프를 보게 되면 2008년에 전반기만 해도 2008년 전반기만 해도 3억 한 5천만 달러 정도의 세컨 라이프 내에 39개 가상세계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5천만 달러니까 거의 한 4천억 정도에 되는 돈이 2008년 전반기에 투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가상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새삼 들어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국내 공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국 및 각국 서비스를 시작하고 글로벌 기업 또한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세컨라이프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세컨라이프 등 가상 세계가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부 조사 연구를 하면서 정부와 같이 의뢰 조사를 하면서 세컨라이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가상 세계를 다 뒤져본 적이 있다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왔던 세컨라이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개발 중인 것까지 합치면 되게 가상 세계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열풍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태반은 대부분은 좀 소멸했습니다. 왜 소멸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얘기할 때 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컨라이프 실패했던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책은 제가 그 당시에 저술했던 책입니다. 세컨라이프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당시에 이제 가상세계, 세컨라이프의 가상세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 기업이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썼던 책입니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가 목적성, 세컨라이프는 목적성이 없다는 점. 이 점은 지금 제페토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좀 동일합니다. 유저들이 그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세컨라이프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유저들을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로블록스나 지금 현재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세컨라이프 실패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페토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공간을 유저가 선택해서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고 제페토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게임을 하는 목적성을 주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슈와 좀 맞물립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이슈입니다. 그래서 세컨라이프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카지노도 나와 있었고요.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 또 다른 어떤 사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 공간이 있었고요. 성인 공간도 역시 그런 국내에서 특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성인들이 음란물들이 좀 범람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세컨라이프가 19세로 성인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세컨라이프의 그 공간이 아니고 맵이 아니고 세컨라이프 전체가 성인물로 그래서 18세 이상으로 이게 그 인증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UI의 실용성과 편리성입니다. 세컨라이프의 UI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초보적인 일반 유저가 컨트롤도 어렵고요. 캐릭터의 아바타의 컨트롤조차도 대단히 어려웠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오른쪽 왼쪽 보이시는 것은 가상 유엔회의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모인 어떤 정부 관계자들이나 민간인들이 모여서 가상의 글로벌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 그걸 보면 지금의 메타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갔던 거죠. 오른쪽 사진은 위쪽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만 이 사람이 접니다. 실물보다 훨씬 머리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가 린덴네 코리아의 디자이너가 이거 캐릭터를 디자인해 줬습니다만 제 사진을 보내니까 실물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만들어졌던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학생들이 다 앉아 있고요. 아래는 저희 이제 경영학부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상 세계 내에서 팀 프로젝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화관인데요. 가상 세계 내에서 세컨라이프에서 영화관을 설립하고
영화관에서 돈을 받고 실제로 렌탈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을 했던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이제 2008년도에 작성한 그때 제가 작성을 했던 정부 보고서 중에 나온 그 체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전략 2라고 나와 있는데 전략 1도 있고 전략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국가정책 추진 체계였습니다만 이 추진 체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고 정부 청와대에 설치한 목적의 추진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밑에 이제 민간의 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하고 대단히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 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민간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부위원장으로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놨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하고 민간인 한 명을 부위원장 즉 2인을 설치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가상 정부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이나 해외 홍보 등등 문화재 분과 등등을 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걸 담당을 하고 교육 쪽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금은 아마 교육부입니다만, 그다음에 가상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행정부죠. 국방분과에서는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통일 쪽에서는 통일교육 등등 그 당시에는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만 통일부, 그다음에 이제 외교나 복지 등등의 분과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와 있었습니다만 2008년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교육과 어떤 가상정보 이 두 개의 분과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만약에 메타버스적인 교육이 2008년부터 실행이 됐었다면 12년 후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이런 혼란과 이런 소모전은 없었을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2년 동안 완전 공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완전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가상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상이 정부라는 대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정부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었다면 행정안전부 담당이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엄청난 혼란 그리고 한국이 전자정부라는 그 어떤 과거의 영광을 퇴색해버렸습니다만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국 보고서,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 중에 연구 보고서 중에 있었습니다만,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될 게 왜 정부 정책이 실패했는가라는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 한계 시사점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 체계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여러 부처가 지금 메타버스를 유행처럼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거의 정부의 예산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각 정부 정책이 상당,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처, 그리고 한 부처 내에서도 메타버스 사업들이 엄청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 2008년도에 실패했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만 어떤 걸 우선에 두고 어떤 걸 선순위에 두고 어떤 걸 후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아무 정책이나 마구 던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체계의 부재입니다. 앞에 저 이제 추진 체계를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추진 체계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체계가 부재한다는 것은 즉 총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론만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강론만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통합성이라든지 정책의 효과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당시의 세컨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이슈가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서 소멸했던 과거에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민간 정부가 아니죠, 실례했습니다. 특히 이제 MB 정부가 등장하면서 관심과 지속성 소멸됐습니다. MB 정부는 아시다시피 토목을 중심한 4대강을 중심한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MB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만 덕분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잘못된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IT 쪽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MB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 정부에서
기획했던 메타버스, 즉 세컨 라이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관심을 버린 거고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새로 특히 이제 박희정 정부하고 문체부가 이제 중요한 어떤 재편의 대상이 됐었고, 특히 곽희정 정부가 그 당시 소멸, 그러니까 해체돼 버린 거죠. 곽희정 정부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MB 정부가 IT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IT를 경시하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지속성이 소멸됐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의 활용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슈입니다. 특히 UI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컨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수업 같은 이슈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위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처음에 이 학생들이 의자에 앉기까지 적어도 한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 라이프는 처음에 아바타가 등장할 때 공중에 떠 있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데 그걸 이제 키보드로 조작을 해서 다시 이제 바닥에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공중에서 바닥으로 잘못 컨트롤을 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서서히 내려오지 않고 그냥 팡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의자에 앉기가 또 그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의자에 여기 올라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야 되는 키보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숙지시키는데 시간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UI의 문제점들인데 그걸 해결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UI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심플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민간기업 활용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토요타, IBM 등등이 뭐 LG전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세컨라이프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걸 마케팅의 도구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 산업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들이 중요한. 단지 마케팅의 수단이라면 메타버스에서 품은 조기에 소멸할 겁니다. 네 번째는 민간에서 비즈니스적 성공 모델의 도출 실패입니다. 특히 이제 VR, AR과 같은 실감 콘텐츠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VR, AR과 같은 실감 콘텐츠는 정부 부처 과기정통부나 문체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한 4년 동안 몇 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비즈니스 성공 모델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중요한 모델인데 이게 도출이 당시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민간인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실패했다는 점, 생태계 구축이 안 된 채로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 모델 도출이 실패했다는 점. 지금도 이 문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대기업이 자신의 플랫폼만을 구축하거나 이거 안 됩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독색 플랫폼 구축은 대단히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양자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상황은 현재도 과거와 같은 정책적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태계 육성을 위한 우리가 전략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세컨라이프에서 정부 정책에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귀감을 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정부 정책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와 추진 체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 정책에서 정책적 우선순위하고 추진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 정통부나 특히 문체부, 뭐 교육부 등등 여러 부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우선순위하고 추진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말이 되는 정책을 그냥 발주하고 진행하고 예산을 소진하고 끝나는 걸로 현재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선순위하고 추진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산업 분야 또는 정부 분야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과연 자동차일까? 자동차 산업일까요? 의료일까요? 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는 VR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의료에 대한 기술과 제품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VR 쓰고요.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또는 뭐 해부라든지 인체 해부라든지 등등의 VR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국방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VR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워게임 할 때 특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FPS 같은 게임도 국가정보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이 과연 지금 현재 중요한 하나의 적용 분야입니다만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교육에서 어떻게 이걸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지금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산업 분야가 무엇일까? 또는 정부 분야는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하고 생태계 육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여야 되는 거고 의료는 의료, 국가는 국가인고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는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B2B하고 B2C 무엇이 중심이고 각각에서 어떻게 성공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보게 되면 게임 이외에 성공적인 게임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좀 보입니다. 로블록스가 뭐 일단 상장을 해서 로블록스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상장을 해서 일단은 뭐 크게 대박을 쳤습니다만 로블록스도 우리가 그 형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 위에 게임들이 얹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로블록스 자체를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그러면 그냥 또 플랫폼 위에 게임들이 얹어 있는 즉 UCC 형태로 다수의 유저가 몇 천만 개의 게임을 그냥 만들어서 그리고 그 게임들은 뭐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닙니다. 아주 허접한 게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을 얹어놓은 형태가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페토도 보게 되면 로블록스하고 유사한 어떤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도 결국 세컨라이프 가지고 목적성 이슈도 엔터테인먼트 이슈에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와야 되는 분야는 게임밖에 없습니다. 즉 로블록스의 전략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페토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성공적인 이제 게임 이외에 성공적인 게임이 과연 뭘까라는 이슈입니다. 과연 성공적인 그 BM을 만들기 위해서는 B2C가 맞는 것인지 B2B가 맞는 것인지 또는 게임을 믹스하는 게 맞는 것인지 라는 등등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이런 성공적인 BM이 없는 현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뭐 신한은행 등등 은행권이 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뭐이 비대면 뭐 가상의 메타버스 뭐 영업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대단히 착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주력 모델로 주력 유저로 하고 있는 유저들은 대개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로열 유저는 키 유저는 자산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40대 이상의 중년 이상 유저들은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비대면보다는 대면의 어떤 서비스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원하고 있는 20대, 30대 유저들은 전부 카카오뱅크에 몰려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즉 은행 자체가 연령대로 확실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0대, 30대를 잡기 위해서 메타버스형 무슨 뭐 비대면 점포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 뭐 20, 30대가 신한은행에 단체로 몰려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기능의 대부분은 이미 모바일 뱅킹에서 다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리고 예를 들면 비대면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냐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안 이슈 또는 그 통장에 있어서의 그런 뭐냐 발급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류 하나하나를 막대한 서류를 써야 됩니다.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가상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는 대부분 현재 기존의 모델에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그걸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은행권의 시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혼선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그런 어떤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금융, 제조에서 혼선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 네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모델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협력창 생태계 구축과 이용자 풀 공동 형성과 활용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플랫폼, 특히 이제 제페토 안에서 가상 점포를 열거나 포트나이트 속에서 뭐 BTS가 공연하는 이런 수준의 되게 협력입니다. 이건 협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페토면 네이버의 플랫폼 위에 일시적으로 돈 내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또는 뭐 CU 이런 데가 들어가서 가상점포를 좀 열어가지고 그 속에 유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가는 정도이고 그리고 공연도 1회에 한 번 공연하고 나면 다시 유저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즉 특정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그 플랫폼을 자사의 플랫폼처럼 쓰지는 못합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종속이 되게 되면 그 플랫폼이 원하는 정도 형태의 기능밖에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정 플랫폼 위에 예를 들어서 제페토나 로블록스 등등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특정 플랫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특정 플랫폼의 유저를 늘려주거나 유저 정보를 전달해주거나 유저들의 행위, 또 유저들 자체가 다른 그 특정 어떤 가상 여포를 통해서 다른 제페토 안에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는 즉 제페토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들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인 그 행위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메타버스 형성이라는 목적에 도달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자적인 이제 플랫폼 형성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협력적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또 이용자 앞으로 공동 형성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걸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점은 기존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특히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2D와 3D 역설입니다. 이 게더타운의 역설인데요. 저는 이제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국내 어떤 플랫폼, 인게이지라는 플랫폼을 써봤습니다만, 인게이지는 이제 3D 아바타, 그 공간이 3D의 풀 3D 공간입니다. 근데 게드타운은 우리가 다 아는 2D 기반의 정말 이걸 보면서 게드타운을 써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 싸이월드의 뭐 그래픽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그래픽 수준이라고 캐릭터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일단 인게이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좀 짜증스러웠다는 점. 반대로 게드타운을 쓰고 날 때는 나름의 처음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가 옹기종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쭉 뛰어다니는 게 아니죠. 캐릭터가 그냥 이 커서로 이동하는 거죠. 보면서 회의실로 이렇게 쪼르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뭐 나름 그래도 재밌게 해놨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게드타운 캐릭터가 가까워지면 음색이 들리고 멀어지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있어서 거리감을 재현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게드타운에서 저희 이제 조교들과 회의를 한번 했었고 인게이지에서는 또 세미나를 해봤습니다만 두 개를 써보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3D라는 환상에 잡혀 있다. 즉 과거의 세컨라이프 즉 인게이지라는 그걸 써보면서 과거의 세컨라이프로부터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그 불편함. 세컨라이프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로 UI의 불편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릭터 조작이라든지 그다음 전체적인 어떤 메타버스로서의 그 실제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인게이지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3D냐 2D냐 이런 어떤 역설, 오히려 2D가 훨씬 사람들을 재밌게 한다는 이 역설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2D 역설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게임에 있어서는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화려한 그래픽, 이번에 뭐 도깨비가 나왔습니다만 펄어비스에 도깨비 같은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3D로 볼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래픽입니다만 그럼에도 전 세계에 어떤 몇 천만, 몇 억의 유저가 열광한다는 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D라는 걸 환상, 그다음 반드시 3D라는 기술적인 어떤 집착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하고 목적성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하면 VR, AR, MR, XR, 홀로그램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시각에 대한 기술적 분류체계가 있습니다만 각 기술적 요소에 맞는 메타버스의 기특성이 세분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책을 수립할 때 VR과 AR은 다른 정책적 기반 방향을 수립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XR은 이제 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냥 VR과 AR, 뭐 홀로그램 등등의 국가의 특성들이 있고 뭐 특히 이제 GPS 기능의 어떤 기본적 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각 기술적 요소에 맞는 메타버스의 특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믹스된 상태로 뒤죽박죽으로 섞여진 상태로 정책이 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상의 아이돌이라든지 지금 게임 회사들이 가상 아이돌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가상화폐, AI, 빅데이터, NFT, 핀테크 같은 메타버스 구성의 공통 모듈 개발과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대단히 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 발전에서 우려스러운 상태가 이런 어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가상화 아이돌과 가상화 아이돌을 결합한 AI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화폐와 NFT 같은 게 들어가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이제 가상화폐 개념에서는 로벅스 개념입니다만 로벅스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로벅스 같은 가상화폐가 모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 줘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이
중국의 어떤 디지털 위안 같은 가상화폐가 글로벌 어떤 기축통화로 등장할 수도 있는 이미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상황에서는 한국형 메타버스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한번 겨냥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메타버스 어떤 산업 자체가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좀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이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들의 전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은 한국이라는 좁은 동네, 메타버스라는 것은 게임이나 다른 어떤 콘텐츠하고 똑같습니다만 이건 그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나가자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제페토라는 글로벌 콘텐츠가 나와 있다는 건데요. 로블록스하고 경쟁도 안 되는 그런 구멍가게 콘텐츠를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기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듈을 개발하고 구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특히 생태계 육성을 한 전략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